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히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2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내일 하루만 지나면 이제 추석 연휴로 다가옵니다. 내일은 거래 대금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죠. 소강 상태일 수도 있고요. 옷장 들면 변동성이 좀 이렇게 잦아지면서 약간 그렇죠. 약간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내일 점심때 이후로 또 움직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내일 하루는 좀 조용하게 큰 무리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들 많이 가십니까? 아니면 또 지방에서 또 서울로 올라오십니까? 많은 이동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추석 연휴 동안에 또 움직이시는 분들은 또 운전 조심하시고 또 추석 연휴 사이에 또 건강들 다 하시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하고 굉장히 좋은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충분히 또 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내일 저녁에는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방 일정을 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방송은 그대로 할 거고 내일 방송은 끝내고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갈 거니까 그렇게 다들 이제 잘 추석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추륜양님, 도라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돌돌님, 제이돌돌님, 등골아빠님, 어멈님, 안녕하세요. 서보현님, 네, 평소에 쭉 들어오시고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 역시 이제 이름들을 다 올려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서울은 지금 비가 옵니다. 비가 치고 오는데 내일 또 이 연휴 사이에 비가 오면 또 이렇게 장거리 이 운전들이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날씨가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보현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준비된 이야기들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생각보다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 중에 97.5% 확률로 지금 정도 자리에서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는 BNK 투자증권의 자료를 가져와서 이 정도면은 반등이 충분히 나올 만하다. 지금 PBR 기준으로도 0.9배가 안 되는 자리, 그리고 PER 기준 한 8.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어젯밤에 일부 경기 지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급반등을 하면서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소부장 등뿐만 아니라 2차전지 등등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시장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꽤 의미있게 또 튀어 올라왔고요. 2500 언더에서는 역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방을 확실하게 좀 지켜준다는 분위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열려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침체 이야기도 지금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상방 같은 경우도 좀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닝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조금은 아주 어닝이 좋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선방도 조금은 닫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는 어느 정도 조금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수시아님, 처음으로 글 써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인사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글도 쓰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장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4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 강세 출발한 가운데 전일에 이어서 일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 출발했지만은 상승폭은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급반등을 했죠.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굉장히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 관련된 공시, 그러니까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양극재, 리튬 관련된 양극재는 조금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셀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관련된 다른 종목들, 2차 전지 쪽, 그리고 태양광 이쪽도 약간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그게 왜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리스 후보가 토론에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63%의 확률로 전체적으로 유권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결국은 해리스 쪽의 토론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다. 트럼프가 좀 약세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해리스가 우세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열어봐야 되고요. 거의 박빙입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고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그때 당선됐을 때에도 결국 힐러리가 그때 당시에 토론했을 때 굉장히 잘했다고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잘했다고는 했지만 결국 대선의 선거를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연설 토론회 하나 가지고
해리스의 뭐 승리 이렇게 점쳐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이 되게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신재생 쪽은 더군다나 지금 전방산업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숫자들이 어닝들이 지금 이쪽 부분에서 당장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제 급반등한 이후에 좀 쉬어갈 수 있다 말씀도 제가 어제 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뭐 아무리 해리스 트레이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치고 가기가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오늘은 역시나 반도체 쪽으로 또 집중되는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제법 많이 팔았다고 하지만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꽤 많이 사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조금 명암이 엇갈렸지만 아무튼 엔비디아 관련된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 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일부 쪽으로 또 집중되는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타 종목들, 섹터들이 조금 힘을 내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도 최근에 뭐 8월 데이터를 가지고 상당히 좋은 느낌을 가지고 3분기 이후에 뭐 성수기죠. 그리고 실적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아직은 상당히 좋은 가격이다,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나오면서 화장품 일부도 상당히 좋았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소부장, 뭐 반도체,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좋았지만은 일부 신재생 에너지 쪽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자율주행과 전선과 전력 설비, 리튬, 유리기판, 로봇, AI 챗봇, 스마트 부품, 미디어 등이 상승했고요. 미국 시장은 예상치 상회한 소비자 물가, 핵심 소비자 물가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도 반도체 업종이 반등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어요. 컨센에 거의 부합했습니다. 지난 그 전달이 2.9%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2.5%로 이미 예상이 됐었고 컨센에 부합하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코어 물가가 전월 대비 0.3% 상승하면서 0.2% 상승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와서 경계가 되는 모습이 약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 더딘 물가 안정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면에 좀 뜯어보니까 주거비들 포함한 서비스 물가가 아직도 그렇게 많이 안 내려오고 있더라, 이게 보이는 거죠. 오히려 주거비 포함 서비스 물가는 상승폭이 확대된 모습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이먼이 언급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역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어제는 분석이 됐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어제 장을 역시 이끈 것은 뭐 젠스랑 CEO죠. 역시 글로벌 시장을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젠스랑 CEO 발언이 반등의 동력이 됐는데 AI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여전히 굉장히 좀 반도체 중심의 엔비디아 중심의 급반등세가 나온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금리와 달러 인덱스 유가는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영향에 B컷, 그러니까 페드와치 기준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후퇴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역시 젠슨한 발언 때문에 국내 증시에 오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요. 그 외에도 2차전지, 특히 양극재 소재 부분, 그리고 자동차 등의 전일 낙폭 과대했던 대형주 저가 매수세가 다시 유입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보면 젠슨왕의 두 번째 핵심 발언이죠. TSMC 외에도 뭐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늘 오전에 회자됐죠. Can always bring up others,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왜 삼성전자가 설레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TSMC 외에도 엔비디아와 협력 가능한 회사가 7나노 미만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발언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뭐 대형 호재가 아니냐 등등 오전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호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TSMC 회장을 만나서 독대를 했었는데 그때 엔비디아 측에서는 수요 대응을 해야 되니까 TSMC에 엔비디아만 제조할 수 있는 엔비디아 전용 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TSMC에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여태껏 그런 적도 없고 나는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엔비디아 젠슨왕의 이야기를 TSMC가 단칼에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슈퍼 갑은 TSMC다,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 있죠. 엔비디아가 지금 TSMC가 자체 전용 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걸 거절당했다는 거죠. 그게 이미 얼마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스랑 입장에서는 다소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TSMC 말고 다른 쪽에 협력 가능한 회사로 다른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하고 당장 하겠다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젠스랑 이야기 이렇게 하죠. 자, 퀄리티.
제품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TSMC 주다가 다른 업체 이용을 하면 제품 품질에 대한 이슈,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 삼성전자가 이게 베스트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우려를 가지고 다른 업체하고 계약해서 한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TSMC에 대한 부분들이 공고한데 얼마 전에 있었던 TSMC가 엔비디아 관련된 전용 라인에 대한 거절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배경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TSMC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파운드리 관련된 이야기는 다 좀 이렇게 호재로 삼성전자에게 작용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52주 신저가가 나왔고요. PBR은 역사적 하단 수준 등락입니다. PBR 1.1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좀 길게 본다면 삼성전자를 사볼만 하겠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이 13조 원 이상 정도 추정을 하는 컨센서스가 있지만 그게 지금 10조 원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에 대한 하단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PBR 기준으로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PBR 1.1배면 밴드 역사적인 하단에 있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사놓고 좀 기다릴 만한 가격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TSMC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조했다는 것이 또 부각이 되면서 젠슨왕 이야기가 이렇게 삼성전자의 대형 호재가 되기는 좀 어렵다 이야기를 계속 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등에 관련된 부분들이 오히려 더 튀었죠. 물론 엔비디아가 튀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가 들어오지만 역시 오늘 반도체 소비량이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것도 있고 그래서 멀쩡한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ISC 등등 포함한 일부 종목들이 급등각이 나오고 있죠. 이수페타시스 등등을 포함해서 반도체 소부장, AI 관련 쪽도 상당히 오늘 급등각이 나왔다. 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드는 역시 오늘도 일부 재개가 됐고요. 역시 최근에 보면은 2차전지나 신재생 쪽이 어제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특히나 2차전지 양극재 쪽에서 일부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BOJ 나카가와 정책위원회 매파적 발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금리를 또 인상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이야기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엔달러 환율이 지금 141엔을 돌파해서 엔의 강세가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일본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고 국내 시장이 장중에 갑자기 그러니까 확 빠진 것도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역시나 이 BOJ 인사들은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금리 인상할 것도 아닌데 자꾸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꾸 이제 립 서비스를 해요, 뭔가를.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엔화 강세 때문에 시장이 어려웠는데 오늘은 엔화가 진정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142엔 후반대까지 진입했습니다. 어제는 141엔이 깨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142엔 후반대까지 진입하면서 시장이 진정을 찾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CATL 리튬 생산 감축 결정 소식, 어제 선물이 8% 넘게 급등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리튬 선물이. 그렇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라든지 일부 양극재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부 올라오는 종목도 보였다. 그리고 AI 투자 심리 회복의 반도체 소부장, 전력과 전선 설비 이쪽도 오늘 급등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본다면은 의료정밀과 철강, 금속, 기계는 강세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역시 반도체,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양극재 소재주 쪽이 순환매가 들어왔고 오히려 전반적으로 셀업체 대비 상당히 좀 양극재 소재 쪽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이런 전선과 전력 설비도 괜찮았고요. 장중에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허가 소식에 두산 에너비티, 한전기술 등도 상승세를 보였고 특징주로는 전날 또 뉴진스가 갑자기 어떤 영상을 또 올리면서 이 불만 표출을 했죠. 그래서 하이브가 오늘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요구사항 발표를 어제 뉴진스가 멤버들이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하이브가 오늘 좀 부침을 받았고요. 해당 그룹 운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실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내년 기준, 25년 기준으로 뉴진스의 전체 활동에 대한 영업이익이 전체 하이브 영업이익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추정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역시나 아직까지도 어떤 그 지배구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도 이 여력이 좀 이렇게 여진이 남아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빨리 잘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반도체와 2차전지 소재 등과 바이오주 훈풍이 전달되면서 3%대 코스닥은 급등을 했고요. 예, 기계장비 유통, 일반 전기전자 순으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FOMC가 있고요. BOJ도 있습니다. 확인할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해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여전히 코스피 8거래 연속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불확실성, 변동성 그리고 특히 엔화 강세 영향을 확인하고 이게 돌아서면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겠느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레벨이 12개월 포워드 PER은 8.3배, 엄청나게 싸죠. PBR도 0.89배 정도로 여전히 역사적인 뭐 딥밸류 구간 정도 수준까지 빠져 있다. 뭐 역사적으로 보기엔 좀 얘가 오버죠. 뭐 역시 역사적으로 딥밸류는 0.8배 PBR인데요. 보면은 과거에 아주 안 좋았을 때 0.8배 그리고 코로나 시즌은 그것보다 더 빠지긴 했지만 아주 극단적인 경우였고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완전 락바텀이 0.8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당 부분 0.89배 정도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PBR 기준 0.8배는 2,400포인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 언더로 내려가면 일단 사볼 만한 자리다. 이런 자리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N달러 환율, N화의 강세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계속적으로 시장을 흔들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BOJ 위원들이 9월에 금리 인상 필요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은행 위원들이 9월 금리 인상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7월에 금리 인상 후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 경제 둔화 가능성으로 BOJ의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금리 인상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 하지도 않을 걸 계속 뭐 금리 인상 이야기를 장중에 하고 있는데 자, 그렇지만 않으면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일단은 현재 9월에 금리 인상 필요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자, 이제 관련된 그 금리 인하 표인데요. 역시 8월에 CPI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 이후에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존의 34%대에서 15%대로 완전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9월에는 25bp 금리 인하 쪽으로 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 그 다음 매크로 지표 닉 티밀하우스 관련된 헤드라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닉 티밀하우스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닉 티밀하우스는 페드의 뭐 대변인으로 이야기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고를 했는데 이렇게 원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50bp 금리 인하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bigger rate cut, less likely 이렇게 50bp 금리 인하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한 핵심 인플레이션 상승에 기여하면서 다음 주 페드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더 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뭐 그렇다면 0.5는 물 건너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관계자들은 해당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신호를 보냈고 수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는 이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이 0.25%포인트의 전통적인 인하 대신 더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고는 하는데 뭐 그래도 지금 아마 이번에 주거비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에 50bp B컷은 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5bp 가능성을 좀 더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자, 미국 쪽에 지금 S&P 글로벌 자료인데요. 이 보시면은 미국 기관 투자자 대부분들이 침체, 리세션이 오더라도 마일드하게 올 걸로 예상한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주식시장의 조정도 아마 빠지더라도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이 자줏빛인가 이게 보시면은 보라색, 보라색이 42%가 뭡니까? 마일드 리세션. 그죠? 아주 온건한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붉은색 32%가 뭐냐면 로 리세션. 그러니까 침체가 없다.
그래서 오더라도 만약에 혹시 침체라는 것들이 뭐 오더라도 아주 마일드하게 올 거로 보기 때문에 주가가 급나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기관 투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오렌지 색깔 보면 마일드 그로스, 그러니까 약간의 성장까지도 보고 있는 것까지 23%죠. 그럼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74, 그 다음에 23이니까 97%가, 예, 거의 96% 정도가 뭡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리세션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려운 길이지만 갈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기본적인, 예, 매크로 지표는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행복님, 역시 정통경제방송, 말씀 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정통경제방송을 표방하는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정률님, ICU, 모레 부산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부장님. 예, 뭐, 모레가 저거죠. 예, 커피 번개입니다. 해운대 앞바다에서. 날씨는 비가 안 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7시 정도면 상당히 선선하니 좋은 날씨 같은데, 몇 분에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게릴라 번개 있습니다. 탈감님, 네, 늦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늦게 들어오셨는데 또 인사 주셨네요. 자, 좋습니다. 야구경기 2030님, 예,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 주시네요. 네. 역시, 뭐, 최근에 잘 못 보시던 분이긴 하지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제 반도체, AI, 전선, 전력 설비 부분인데요.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자, 결국은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엔비디아가 뭐 수요가 좋을 것이다 이야기를 젠스랑이 이전에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빠지기도 했어요. 그때는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그때 오히려 빠졌습니다만, 자, 어제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올랐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그렇게 영향을 미쳤느냐 이거 같아요. 자,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로이터 통신 헤드라인 좀 띄워주십시오, PD님. 이 보시면은 이럴 겁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AI 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게 저는 아마 엔비디아에 관련된 급등을 좀 만든 그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젠슨왕 뭐 CEO는 당연히 AI 칩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내 양산을 목표로 하는 최신 칩 블랙벨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새로운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젠슨왕 CEO가 결국은 이 부분에서 AI 칩 수요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모두가 엔비디아 칩을 공급받아 최고가 되고 싶어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블룸버그 통신 헤드라인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엔비디아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 칩셋을 TSMC에서 제조하고 있지만은 필요시에는 삼성전자, 인텔 파운드리에 주문을 맡길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있긴 했지만 제가 아까 소드 부분에서 이게 삼성전자의 호재가 될 수 없는 부분,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뭐 립 서비스일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하나 가지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엔비디아 쪽에서 받아서 뭔가를 한다라고 지금 확정지어서 대형 호재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젠슨왕이 이렇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골드만삭스에서는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젠슨왕 CEO의 발언 이후에 컨빅션 바이 의견을 재확인하고 골드만삭스는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인데요. 왼쪽 보시면 위쪽에 보세요. 위쪽. 자, 이게 보시면은 위쪽에 보시면 이 오렌지 색깔 실선이 엔비디아 주가 흐름이고요. 검은색 실선이 S&P 500 흐름입니다. 거의 엔비디아하고 S&P 500이 같이 동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같이 움직였다. 거의 엔비디아가 S&P 500을 다 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중간에 이렇게 파란 색깔로 점선이 보이는 그 시점이 젠슨왕 CEO가 수요가 너무 많아 모두가 첫 번째가 되고 싶어 한다, 이런 커멘트를 했던 시점이라고 해요. 그 시점 딱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쭉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미국 대선의 뭐 후보별 당선 가능성 역시나 토론회 이후에
헬스 쪽이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신재생 쪽이라든지 이쪽도 역시 영향을 조금 긍정적으로 더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나 AI 그리고 전선과 전력 설비 이런 쪽에 대해서 역시나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여전히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8월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형 변압기 관련된 수출 지표가 1일부터 10일까지 지표가 엄청나게 잘 나왔다. 제가 어제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변압기, 특히 현대일렉트릭, 뭐 그 외에도 LS일렉트릭 등을 포함한, 그리고 일진전기나 뭐 재룡전기 이런 전선주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도 나올 수도 있다. 주가가 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역시 영향을 반등으로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는 오일머니인가라는 삼성증권의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역시 뭐 젠슨왕의 어떤 고무적인 코멘트가 발단이었는데, 다만 뭐 해당 컨퍼런스 뭐 새로운 주제는 사실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유의미한 보도가 나온 게 역시 최신 GPU 수출 규제 대상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허가를 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버를 해보자면 소버린 AI 테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삼성증권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소버린 AI는 한 국가가 자국의 데이터, 인프라, 인력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AI를 구축하고 운용하는 것을 소버린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불러올 혁신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 안보 등의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됐다는 거죠. 그래서 소버린 AI가 뭐 규제로 인한 AI 도입 지연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지시켜주는 요소인데,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뭐 하나의 새로운 수요처가 되기도 하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삼성증권에서 뭐냐면 강력한 자금이라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오일만의 성징과 투자자들의 강력한 자금인데, 결국은 국가 간의 쩐의 전쟁이 기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소버린 AI가 중요하다면 오히려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될 수도 있는데, 다만 단순 루머에 그칠 수도 있지만 이건 유의미한 보도가 나왔다. 이것 때문에 반도체 엔비디아가 역시 튀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난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가 올해 소버린 AI 관련 매출액 전망을 70억에서 90억 달러까지 그 부분에 어떤 가이던스가 있었는데, 그 가이던스를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 110억에서 130억 달러로 상향했다는 데 대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미리 엔비디아가 좀 알고 있었다, 뭔가 뭐 교감을 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삼성증권에서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반도체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메일행복님, 나도 가고 싶다 부산. 네, 오십시오. 오실 수 있으면. 예, 야구경기 2030님, 와 부산 분들 부럽습니다 말씀 주시는데, 네, 오십시오. 네, 그렇죠. 뭐 오실 수 있으면 뭐 뵈면 되죠. 근데 제가 오래 머물기는 좀 힘들 거예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뭐 조금 뵙고 뭐 아마 갈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전효매님, 예, 부장님 저는 명절이 싫습니다. 부장님 방송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는 뭐 방송 클립 올라온 거를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마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언제나 힘차게님, 해운대 번개 자세하게 공지해 주세요. 그건 내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레벨류님, 예, 박근영님 자료 준비와 진행은 탑 중에 탑입니다. 이건 너무 과찬이시지만 겸허하게, 예,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선물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차전지 쪽이 올라왔는데, 역시 뭐 일부 헬스 트레이드도 있긴 하지만은 역시 포스코 퓨처엠에 간만에 1조 8,400억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 이게 좀 단비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테슬라나 리비안, 루시드 등도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올라왔는데요. 특히 루시드 같은 경우는 SV 그래비티를 공개했기 때문에 업계에서 뭐 경영난을 좀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루시드가 12.75% 급등을 했고요. 그에도 토론 관련해서 역시 좀 해리스 부통령이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스코 퓨처엠의 1조 8,400억 규모의 아주 간만에 단비 같은 대규모 계약 체결 공시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이 수요 정체로 인한 영업 부진 속에서 대형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업체보다는 역시 양극재 소재 업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테슬라 쪽에서 10월 10일 날 로보택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로보택시 기대감 속에 관련된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역시 좀 연결 지어서 리튬 관련주인데요. 역시 어제도 제가 이건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장중에 리튬 선물 가격이 8%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리튬이 튀어오른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의 리튬 생산 감축 결정에 따라서 일부 글로벌 리튬 업체인 엘보말이 13.58% 어제도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장시성 이춘에 위치한 CATL의 리튬 광석 공장이 현재 채굴 활동을 중단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여기다가 UBS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생산량이 결국은 아마 8% 정도 감축이 되면서 수요 공급이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격 상승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리포트를 하면서 가격이 올 연말까지 10일에서 약 23%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뭐 이것들 때문에 역시 리튬 관련주들도 움직였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녹색 실선이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회색 실선이 있습니다. 같이 그게 탄산 리튬 현물가인데 자, 선물이 많이 튀고요. 지금 현물가는 바닥에서 살짝 고개를 드는 분위기인데 이게 선물가가 더 올라갈지 그리고 현물가가 선물로 또 따라 올라갈지 그 부분도 한 번 더 조금 연속성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일단 고개를 들다 보니까 일부 트럼프 해리스 트레이드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2차 전지도 일부 소재 업종들이 좋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방산업종들이 일부 주가들이 올라왔는데요. 뭐 현대로템 등을 포함한 방산업종 괜찮았습니다. 이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불리는 국산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청궁2가 3조 5천억 규모 연내 이라크에 수출될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라크가 청궁2 8개 포대의 도입을 위해서 이르면 다음 주에 LIG 넥스원과 2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는 아랍에미레이트 4조 원과 사우디아라비아 4조 6천억에 이어서 세 번째 규모의 계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인데요. 역시 이제 한편 지난 3월 이라크의 육군 항공사령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잇따라서 방한을 했기 때문에 청궁2에 대한 어떤 관심을 굉장히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서 북한이 최근에 그제 2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소식이 있는데 최근에 북한 관련된 이슈는 그렇게 장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미사일 많이 쏘았죠. 근데 별로 요즘에는 꿈쩍하지 않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쏘았다, 이렇게 동해상으로 뭘 쏘았다 이러면 장중에 이제 방산 이런 것들 전쟁 테러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요즘에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방산이 움직인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관련된 어떤 계약권 관련해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들이 올라간 것 같은데 자, 근데 IM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죠.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전 가능성 이슈가 있는데, 자, 그러면 종전은 방산업종의 악재인가라는 어떤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 7개월째라고 합니다. 와, 진짜 시간이 빠르죠. 엄청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도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전쟁을 꼭 오래 해야 될까 걱정입니다. 이게 또 사상자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인데 정말 그 당하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종전이 좀 가까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IM증권에서는 아마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종전을 앞두고 공세가 강화되고 있고 마지막 불꽃을 좀 태우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종전은 끝이 아니라 방산업종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 지정학적 긴장감 그리고 한번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국방비는 오히려 증가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전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 당연히 그러겠죠. 종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전면전이 촉발한 국가 간의 전쟁 억지력 확보 경쟁은 더욱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가까운 폴란드, 루마니아의 발주는 시작일 뿐 유럽발 무기 발주는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나토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쪽의 나토 국가들이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좀 많은 어떤 경비를 좀 더 국방비 증액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최대 전차 생산업체 생산량은 연 5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약 생산량도 쉽게 증대되지 않는 중이고요.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 생산 능력이 두세 배 이상 확대되고 있고, 역시 전 세계적 무기 발주 경쟁, 한국 업체의 역할은 지속 확장, 그리고 역시나 호환성이죠. 미국의 방산 그 전력과 또 호환이 되는 방산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가성비를 포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료를 보여드리면 러시아와 미국의 나토의 155mm 탄약 생산량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공세로 인해서 전하기 위해 필요한 양이 240만 발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지금 보니까 이 표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비에 필요한 최소량이 역시 90만 발이고요. 현재 생산량이 120만 발인데, 자, 우크라이나가 공세로 완전히 이제 공격적으로 돌아서려면 전하기 위한 필요한 양이 240만 발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자, 근데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거 같아요. 나토 국가 GDP 중에 국방비 비중 2% 이거죠. 그러니까 나토가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국가들에게 권고하는 사항이 GDP 대비 2% 이상의 국방비를 쓰라는 것을 공고사항으로 두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트럼프 후보가 이걸 가지고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너무 많은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나라는 당신들이 지키세요라고 트럼프 후보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비중을 2%까지 올리게 되고, 그러면 국방비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나토 국가 국방비 중에 장비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2022년, 23년 접어들면서 30%까지도 돌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 비중이 역시나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주를 상당히 좋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아직은 좀 룸이 남아있지 않느냐 주식으로 봐서 괜찮은 모습을 역시 갈 수 있다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 화장품도 역시 좋았고요. 오늘 실리콘2 역시 좋은 모습 보였고요. 아마 CNC 인터내셔널 있나요? 오늘 그 종목이 올라갔나요? 아이패밀에 있으신지 CNC 인터내셔널이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뭐 그 종목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실리콘2가 뭐 대장 역할을 했고요. 역시나 장중에 살짝 주춤하다가 종가 무렵까지 상당히 강하게 또 뻗어주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자, 멕시코에서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국 소비재가 수요가 늘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서 약간 기사가 하나가 나온 것 같고요. 코투라 중남미 지역본부에서 한국산 화장품의 멕시코 수출이 2020년 이후에 22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1%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트라 중남미 지역본부에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햇빛이 강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염과 기미 등의 피부 문제를 겪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블락 같은 것들, 어떤 자외선 차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국이 또 잘 만드는 게 올인원 제품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휴대용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이라든지 유아 등에 대한 화장품 소비층의 확대도 트렌드 변화가 지금 멕시코 쪽에, 중남미 쪽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뭐 브라질이나 뭐 남미 쪽은 생각보다 또 이게 성형 시술, 레이저 시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선케어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저 시술 받고 난 다음에 선케어는 필수거든요.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레이저 시술 받을 때 완전히 덧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케어 제품은 무조건 발라야 됩니다. 한동안. 뭐 뒤에는 안 바르더라도 최소한 한동안은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고요. 한편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대다수 화장품주들의 8월 주가 하락이 수급적인 요소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너무 급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30% 이상 빠졌죠. 그러니까 충분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가까운 소비 행사 이벤트가 10월에 아마존 프라임 빅딜 데이가 있고 북미의 가장 큰 쇼핑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시장이 9월 정도부터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8월 마지막 10일, 그러니까 8월 마지막 10일부터 데이터가 역대급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보였는데요.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는 역시나 지금 사야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표를 보여드리면, 각 나라마다 이게 막대 그래프 보시면, 자, 24년 9월에 10일까지 누적인데요. 전체적으로 수출 금액에 대해서
관련된 포지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보시면 아래쪽에 가장 짙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24%,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비중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근데 그 다음 보시면은 중국 다음에 홍콩입니다. 홍콩도 과거에 32%까지 갔었는데 지금 6%대로 수출 비중이 좀 줄고 있고, 과거에 9%, 8% 정도 수준이었던 미국이 지금 19%대로 수출 비중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4%대였던 이게 일본이죠. 이게 10%대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가 과거에 12, 13%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기타 지역이 과거에 7%대였는데, 기타 지역이 지금 26%까지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타 지역에서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큰 거고, 아래쪽에 실선 같은 부분 보시면 기초 화장품 수출 증가율과 색조 화장품의 수출 증가율이 역시 다시 또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권에서 약 40% 이상 급증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기저 효과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에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절대 금요일 봐서는 상당히 높게 나오겠죠. 이런 부분도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무역 통계 관련된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약간 그 PD님이 약간 확대해 주셔서 노란 색깔 음영 부분이 있는 쪽으로 좀 확대를 좀 해주세요. 예, 확대해 주시면은 하나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그분이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수출 금액 기준 기타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북미라든지 이쪽 말고 다른 기타에 포함되는 상위 국가 리스트를 노란색으로 표기했는데, 자, 이게 확대되면 어딥니까? 지금 노란색 표기된 게. 미국 말고 지금 확대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UAE 쪽, 그리고 어딥니까? 영국, 그 다음에 호주, 폴란드, 그 다음에 캐나다, 이런 쪽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증권에서 이런 자료까지 올려주시면서 기타 지역의 성장이 굉장히 급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실리콘2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미, 미국 쪽 잘하고 있지만 그 외에 기타 지역으로 확장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리콘2가 탑픽으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화장품주들도 상당히 오늘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한국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면 미국 화장품 시장 내에서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 추정인데요. 스킨케어 산업 내에서는 스킨케어는 점유율이 미국 시장에서 3%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화장품 전체로 본다면은 지금 점유율이 미국 시장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고요. 과거에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갈 때 중국 시장 내에서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은 약 8에서 9%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한 점유율이 1%대니까 아직은 한참 멀었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유율이 아직은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멀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상 2분기 실리콘2 별도 매출 기준 폴란드 매출 비중이 7.8%, 그리고 UAE 관련된 비중이 4.5%인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기존에 미국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밀고 있고 EPS 증가가 되고, 미국이 아닌 쪽이 이끄는 밸류에이션 회복이 되는 쪽으로 그림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적으로 좋기 때문에 EPS가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이외의 다른 비미국 쪽으로 가는 것들, 뭐 중국은 아니더라도 중동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더 많이 형성이 되는,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까지 회복이 된다는 점에서 역시나 주가가 우상향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입니다. 여섯 번째 섹터는 역시 로봇 관련주인데요. 자, 표를 띄워주시죠.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장중에 이게 떴습니다. 예, 우리가 역시 투자하는 분들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다 찾아내는데, 삼성 관련된 삼성닷컴 홈페이지에 이게 떴다는 겁니다. 삼성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의 매뉴얼과 스펙 등이 등록된 이 화면이 떴다는 거예요. 이 화면이 뜨다 보니까 출시 연월은 2014년 9월로 등록됐는데, 크기와 무게 등이 나온 디자인, 구동 메커니즘, 센싱 시스템, 그 다음에 보핏 앱 주요 기능 사용 환경 등이 삼성닷컴 홈페이지에 이렇게 떴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빨라요.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정말 빠릅니다. 예,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입고 도움도 받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거꾸로 힘을 보태주는 게 아니라 힘을 압력을 주는 걸로 거꾸로 설정을 하면
이걸 입고 이렇게 헬스가 돼요. 헬스장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AR, VR 끼고 이렇게 트레이너가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AR, VR 끼고 영상을 보면서 보핏을 입고 이렇게 헬스를 한다면 운동까지 됩니다. 거꾸로 압력을 주게 되면 운동 기능으로 쓸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까지 가격이 내려오면 B2C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런 들까지 아마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나 상당히 좀 좋은 운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엔젤 로보틱스 오늘 상가 같습니까? 그런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에브리봇, 뮤일 로보틱스, 뭐 이렌시스 등도 주가들이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단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8년 만에 건설 허가 소식이 이루어지면서 원전 관련주가 주가들이 움직였다는 점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의대정원 뭐 증원 이후에 아마 첫 수능 N수생 21년 만에 최다 응시 소식에 교육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응시한 재수생, 삼수생 이런 사람들이 최다로 의대 쪽으로 지금 응시를 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교육주들, 온라인 교육주들까지도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고요. 약간 좀 씁쓸합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뭐 응시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다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일단은 교육주가 움직였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 부통령 관련된 토론 우세 평가가 있으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일단은 움직임이 오늘까지도 좀 이어졌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죠. 펄스 솔라든지 썬넌,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 등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역시 어제 오늘 헬스 트레이드 영향이 일부 계속적으로 지속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태양광, 풍력,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일부 선별적으로 주가들이 오늘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방송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9개 정도의 섹터를 분석드렸습니다. 꼼꼼하게 다 분석드렸으니까 한 번 더 복귀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고 추석 연휴 이전에 내일 뭐 마지막 거래일인데 내일 거래까지 방송을 또 보시고 추석을 한번 맞이해 보시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